지난주에 이제 뭐 지금 큰 돈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다음에 경제 돈이 흐름이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돈이 이제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은 경제를 보기 편하다. 우리가 쓰고 있는 현찰.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뭐 재산이나 이익이나 부의 개념을 쓰는 거고, 세 번째 실제 경제에서 중요한 게 뭐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뭐 현찰, 예금, 그다음에 개인 간의 어떤 신용, 기업 간의 신용, 은행의 대출 능력, 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이렇게 은행 경제를 돌아가는 돈, 이런 돈을 이렇게 세 번 개념으로 보면은 중요하고, 실제 경제에서는 이제 세 번째의 개념의 돈이 실질적으로 경제를 끌어가는 돈이다. 그 돈을 어떻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느냐는 경제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볼수록 굉장히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나, 또 어떻게 조절하나, 지난 시간에 조금 그 얘기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들을 이제 해보겠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현찰입니다. 현금, 캐시라고 볼 수 있는 현찰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쓰는 돈이 만들어지나. 이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보면은 대개 모든 나라가 중앙은행, 현재는, 예전에는 뭐 이 현찰이 다양했죠. 금도 있을 수 있고 뭐 동전도 있지만, 현재는 중앙은행이라는 한국에서 한국은행, 미국에서는 뭐 페드라고 합니다. 피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라고 하고, 페드라고 하는 조직. 뭐 일본은 일본은행이 있고, 뭐 독일은 분데스방크라고 하고, 여기 영국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은행, 또 영남은행. 다 중앙은행이 하나씩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은 또 이제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모여서 유럽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중앙은행이 이제 돈을 찍는 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폐공사죠. 조폐공사한테 돈을 발주를 합니다. 현찰을. 그건 뭐 인셈을 발주하듯이 발주해요.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조금 인쇄는 특수한 인쇄지만 인셈을 발주하듯이 발주를 해요. 1년에 돈이 현찰이 얼만큼 필요할 것 같다. 쓴 돈이. 그럼 그걸 계획을 해서 전년도에 계획을 만들어서 발주를 합니다. 지금 같은 5만 원짜리 얼마, 1,000만 원짜리 얼마, 동전까지 다 개수가 딱 나와서 그걸 이제 이렇게 기간별로 쭉 납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은행에 갖다 놓으면 그때까지는 돈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들어올 때도 돈이 아니고, 실제 뭐 예전에 이제 도장은 한국은행 가서 찍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 조폐공사가 완벽하게 만들어 옵니다. 한국은행에 가서 손대는 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가 다시 나갈 뿐이죠. 포장 정확히 해갖고. 그 돈을 갖고 이제 한국은행 금고에서 쌓아놓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본점도 있고, 지방 여러 군데 지역본부가 있어 돈을 쌓아놓고 있다가, 은행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현찰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나간 돈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예금 찾아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CD기에 돈을 찾아서 쓰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물건값을 지불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뭐 용돈도 주고, 이렇게 해서 돌다 보면 돈이 이제 돌다가 또 은행에 또 들어오게 되잖아요. 예금을 하거나 세금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은행에 들어오죠. 은행에서 돈이 들어온 돈이, 은행이 일부는 다시 또 이제 한국은행으로 갖다 맡깁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현찰을 많이 갖고 있으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현찰은 이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들은 현찰을 가능한 적게 갖고 있으려고 해요. 가능한 조금.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에다 맡기면 그걸 갖고 다른 은행에다 빌려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은행 간에서 돈을 거래할 때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들어온 돈은 이제 한국은행에 다시 보는 거예요. 이 돈이 이제 쓸만하나 쓸만하지 않나. 그러면은 다시 쓸만하면은 여기 또 내보내고요. 나쁜 돈은 폐기합니다. 돈을 잘라서 이제 폐기해서 다양한 방법을 재활용하죠. 땔감으로도 쓰고, 어떤 데는 벽돌 같은 걸로 이게 단열재로도 만들고, 하여튼 그 재활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화폐의 수급이죠. 기본적으로 조폐공사에 이렇게 발주를 해갖고 돈이 한국은행에 와서 그것이 다시 은행을 통해서 나갑니다. 쭉 나가고, 우리 한국은행도 일반 개인 고객하고 조금은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꼭 새 돈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한국은행 가면 항상 새 돈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그리고 이제
나쁜 돈이 찢어졌거나 뭐 이런 돈을 한국은행 가면 쓰기 새 돈을 바꿔주고. 보세요. 네. 근데 이 돈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조폐공사라고 하는 조직이 우리나라는 공기업이죠, 그죠? 근데 나라마다 틀려요. 어떤 나라는 그냥 중앙은행이 바로 중앙은행 내부의 부설기관으로 돈 찍는 조폐창이 있는 데도 있고, 어느 나라는 아니 민간기구 내에서요, 사기업도 돈을 여기 주문을,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주문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생각하면은 돈을 인쇄하는 거니까 뭐 이게 중요한 기관에서 해야 된다지만 보안만 잘 지켜지면, 그리고 뭐 이렇게 유출만 안 된다면 민간에서도 하는 나라가 많이 있다. 민간 기업이 돈을 찍기도 한다. 그래서 돈을 가졌는데, 이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 경제 환경에 따라 굉장히 진폭이 커요. 옛날에 재밌는 얘기면 1998년도에, 그러니까 1997년도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98년도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통에 있는 돈까지 다 긁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돼지저금통, 서랍 속에 있는 동전, 그게 이제 숨어 있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게 다 들어와요. 일단 가게에다 쓰면은 그 돈이 가게에서 은행으로 오고, 은행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돈을 많이 가질 필요 없으니까 한국은행에 보고, 이 돈이 너무 많이 온 거야. 98년도에 막 돈이 너무 많이 와갖고 감당이 안 돼요. 왜 이제 한국은행이 생각보다 금고가 많이 크거든요. 많이 지하실에 금고가 굉장히 큰데 돈을 쌓을 수가 없는 거야. 하도 많이 들어왔어 돈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현찰을 조금 관리하는 담당의 조직에 가장했습니다. 이 돈이 막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한국은행 금고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이렇게 큰 문이 있고 안에 또 이중문으로 돼 있는데, 그 이중문 안에 이제 돈을 관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막 넘치는 거예요.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돈과 돈 사이에 적당히 거리가 있어야지 이 돈이 양이 맞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붙여 싸면 뒤에서 하나 빼가도 모르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주로 들어오는 게 동전이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안 쓰던 동전이 있다 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서 좀 금고가 빈 지역본부에서 돈을 막 내려보내거든요. 그럼 지역본부장은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역본부장은 수시로 돈이 재고가 맞는지를, 재고라고 이상하지만 하여튼 돈이 장수가 맞는지를 엄격히 심사를 해야 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고, 예전에 한 2시간 검사할 걸 뭐 많아지면 막 몇 시간씩 해야 되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안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인천 지역본부 있는 데는 인천 지역본부가 매립지에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물을 튼튼하게 줘도 동전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들어온 동전이 한 트럭으로 한 4,000대분 들어왔어요. 그만큼 위에 숨어있는 동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천본부에서 연락 온 게 우리 지 좀 가라앉는다고. 매립지가 하도 많이 돈을 물어서.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조치를 했냐면,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1원짜리하고 10원짜리 동전은 그 금고와 금고 사이에 넣어도 된다. 그건 이제 특별 허용하는 거죠. 다 이중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또 훔쳐가겠느냐. 그런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조폐공사가 문제예요. 조폐공사는 일을 할 게 없잖아요. 돈이 넘치는데. 조폐공사 한 1년 놀았어요. 조폐공사의 50%가 한국은행에 돈을 찍는 건데, 그러니까 1년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토막 뽑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돈을 더 받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더 받아도 되는데, 뭐 한국은행에 돈이 있는 직장이니까 돈을 주면 되니까. 그런데 쌓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폐공사는 또 엄격하게 우리랑 협약해서 재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은행 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되는데, 금고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폐공사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잘 금고를 줘서 관리를 잘할 테니까 재고 좀 갖게 해달라. 근데 그건 허용할 수가 없죠. 거기는 딱 만들어서 바로 우리한테 납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조폐공사가 거의 한 7, 8개월, 1년 가까이를 일을 안 하고 뭐 노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 돈이라는 게 이제 현찰이 그렇게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현찰은 이제 그렇게 도는 거고 실제 생활에서는 현찰보다 더 중요한 게 예금이거든요. 예금 통화. 예금 통화는 저기 은행에서 만드는 거예요. 은행에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만 하면은 돈이 안 만들어져요. 좀 이상한 돈이 만들어진다고 이상하는데 은행은 우리 한 선생님이시죠? 한창 선생님. 한창 선생님께서 얘기하는데 은행은 그냥 뻥튀기 하고 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갖고도 대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금을 내가 대출을 해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은 우리가 여러 개 있지만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다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있어도 일로 나간 돈 일로 나가고 일로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은행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내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그 돈을 집에다 쌓아놓지는 않지, 그죠? 일부는 현찰을 갖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시 또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 주면 다른 사람이 또 예금을 하니까 결국은 그 돈이 은행 안에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 돈을 또 대출합니다.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돈이 늘어나는 거. 그게 신용창조라고 합니다. 그 신용창조의 비율은 보통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금으로 만든 뭐 돈이라고 하고 그 HR 이렇게 해서 여기다는 중앙은행 돈을 R이라고 하죠. 리저브 베이스 이렇게 써서 여기 나간 거에 요건 뭐냐면 현금으로 유출되는 겁니다. 유출. 예금을 대출을 받으면 일부는 자기가 현금으로 받으니까. 그리고 요것은 한국은행에다가 내는 지급 준비율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예금을 받으면 한탄 1%나 2%는 한국은행에 예금 준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걸 빼고서 이거 두 개가 작을수록 굉장히 커지는 것이요. 이 두 개가 제로면 거의 무한대입니다. 그죠? 분모가 거의 분모가 제로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1이면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이건 하나 그대로죠. 그죠? 둘 중에 하나가 1이면 그러니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 그냥 100% 다 예금을 안 하고 다 집에 현금으로 갖다 놓는다면 이 신용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신용창조는 이 두 가지 비율에 의해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급준 비율은 통상 중앙은행이 결정해줘요. 결정하지만 은행들은 그 결정한 것보다 더 높이 하거든요. 실제 자기 결제나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 높이 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요새같이 이제 미국같이 신용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지급준 비율보다 훨씬 많이 중앙은행에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데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신용창조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현금으로 유출되는 것은 그 어떤 사회의 어떤 현금에 대한 선호 성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은행이 불안한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만약에 은행이 망한다 이런 소리 들리면 빨리 찾아다 집다 놓을 거 아닙니까 많이. 근데 그렇게 은행이 불안할 때는 이게 커지는 거죠. 이런 요인에 의해서 신용창조가 생긴다. 이런 신용창조는 기본적으로 예금과 대출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은행이거든요. 은행이라는 것이 다른 은행이 아닌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하고 차별되는 겁니다. 예금과 대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금융기관 중에서 예금을 못 받는 금융기관, 못 받고 대출만 하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그런 게 뭐죠? 예금을 못 받고 대출만 하는 금융기관? 러시안 캐시. 그렇죠. 러시안 캐시. 이렇게 똑똑하니 이거 천재다 천재. 그것을 그냥 금융용어로 여신 전문기관이라고. 여신이 뭐냐면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금융용어로 여신만 하는 기관이다 해서 여신 전문기관. 그 여신 전문기관이 뭐냐면 카드사, 캐피탈사, 그다음 대부업체, 캐시자 이런 데는 예금을 못 받아요. 자기가 돈을 빌려야 됩니다. 이런 데는 신용창조를 거의 못하죠. 그냥 거기다 다시 또 일부를 이렇게 뭐 선이자신 걸 띄기 전에는 신용창조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예금만 받고 대출을 못하는 데가 있어요. 우체국. 옛날에 우체국, 요새 우체국도 좀 대출을 합니다. 조금만 하죠. 근데 원래 우체국이 그렇고 그 다음에 아주 옛날에는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은행 설명할 때 은행업 뿌리에서 이게 이제 예금과 대출을 받으니까 신용 창조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한 선생님한테 뻥튀기를 해갖고 계속 말씀을 많이 킵니다. 자기가 대출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 뭐 금융 불황도 오고 공황도 오고 뭐 이렇게 거품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은행들 중에서 대출을 못하게 하는 은행을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이 사람들은 다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17세기에 유럽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태리에 있었고 저기 네덜란드에 있었고 독일에 있었어요. 그 은행은 이태리에 있었던 은행이 지로 은행이라는 거예요. 지로. 여러분들 지로 알죠? 은행 이렇게 돈 보내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지로가. 지로 은행이라는 게 그 예금만 받고 지급 결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돈을 어디서 벌어요? 돈 못 벌죠. 대출을 해야 이자를 받으니까. 그건 세금으로 운영됐던 은행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도 다 나중에 이제 설명할 텐데 역사에 사라집니다. 결국은 은행은 힘들더라도 예금과 대출을 해야만 살아가요. 그리고 예금과 대출을 해야만 이자율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아까 러시안 캐시 딱 얘기했죠. 걔들 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캐피탈사도 금리가 굉장히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카드사도 금리가 높아요. 그 이유는 예금을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악덕한 것만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은행이 착해서만 예금금리, 은행 대출이 좀 싸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은행은 이런 신용 창조 기능이기 때문에 더 좀 싸게 대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은행이 기본적으로 무한히 신용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제약하는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그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은행을 가만 둬보니까 뭐 그냥 이것만 두 개만 작으면 신용 창조를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거품도 커질 수 있고 은행도 쉽게 망할 수 있고 그래서 BIS 비율을 만들어서 자기 자본 대비 한 15배 정도만 대출을 하게 하자. 자기 자본. 대비. 원래 8%의 개념은 12.5배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본 대비 자산 대출이. 그런데 이제 이거 만드는 법 때문에 실제는 여기서 원래 규정이라는 게 만들다 보면 규제는 예도 있고 뭐 봐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 15배에서 20배 대출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규제상 규정상 딱 12.5배가 아니고 지금은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은행들이 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BIS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면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신용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갖고 여신 전문기관도 생기고 또 증권회사도 생기고 보험사도 생기고 그런 데서도 조금씩은 은행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신용 창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게 보통 그 RB라고 하는 본원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은행에서 만든 은행 예금통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비은행까지 만들어가면 거기 이제 M3라고 해서 뭐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돈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다. 그 다음에 사실은 돈이 역할을 하는 건 그 M3 밖에도 또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죠? 돈 1, 2, 3 하면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경제를 돌아가고 있는 그런 큰 돈의 흐름이다. 돈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돈이 이제 그런 비은행까지 다 넘어서 큰 개념이 돈. 제가 책에서는 그걸 이제 시중 충유동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시중 충유동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숫자로는 그려지지 않지만 실제 돌고 있는 돈의 역할을 하고 경제를 이렇게 굴러가게 하는 돈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떤 거에서 움직이느냐? 아까 뭐 그냥 현찰은 중앙은행이 그렇게 조평사에서 이렇게 이제 주문에 의해서 이렇게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예금 통화는 이렇게 신용 창조를 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비은행들은 자기가 법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금씩 금융중개 기능, 신용 창조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건데 그 바깥에 있는 넓은 것은 어떻게 만들어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건 그냥 경제의 흐름대로 가는 건데 그 흐름이 이제 세 가지죠.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입니다. 그거에 따라 돈이 움직인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돈의 흐름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과거에 주로 돈이 부동산에 많이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흐름을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째가 가장 좋은 돈이 흐름은 기업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해서 공장도 짓고 사무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고용도 하고 이런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고 두 번째 투자는 금융입니다. 금융 예금도 하고 주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이 간접적으로 다 기업에도 가고 여러 가지 흘러가니까. 근데 세 번째가 경제에서 이제 가장 나쁜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부동산 쪽에 돈이 많이 몰리면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만 오르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제 경제에 미치는 양은 일부 부정적인 거의 대부분 나쁜 거거든요. 돈이 크게 이제 기업들이 생산적인 투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자산, 금융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동산이나 골동품 이런 거에 대한 투자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거의 부동산 쪽이 가장 돈이 많았어요. 많이 그랬어요. 그 이유가 부동산 부분에 대한 투자하면 이 수익도 높고 안전하고 지금까지 앞으로 안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안전했죠. 응? 그리고 뭐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유동성도 높았죠.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인기 지역 아파트는 거의 현찰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냥 보통 한 달이면 뭐 거래하는데 뭐 옛날에 걱정도 없었잖아요. 요즘 한 달도 아니고 어제 지난번 설명에 그냥 아침에 넣으면 뭐 그냥 한 1시간 30분에 다 그냥 팔리는 적도 많았거든요. 그렇게 좋은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이 구조적으로 부동산에 몰리게 돼 있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굉장히 이제 왜곡돼 있고 그에 대한 피해가 지금 그러니까 하우스푸어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하우스푸어들이 처음에는 뭐 이 부동산 투자는 돈 있는 사람만 했었죠, 그죠? 돈 있는 사람, 뭐 복부인 이런 사람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국민들이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 들어와서 참여하게 된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우스푸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게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돈이 흐름을 정상화 안 시키면 계속 어려움은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생산적인 투자, 금융자산의 투자, 부동산인데 우리는 이 순서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가 있는 걸 어떻게 다시 또 정상화 시킬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는 걸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더 집을 사라, 대출 더 해줄 테니까 집을 사라, 뭐 여러 가지 종류, 뭐 생애 최초 자금, 그다음에 공유형, 굉장히 어려운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집을 사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나라가 집값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비싼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은행 경영연구소인가 거기서 나온 거 보니까 한국의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뉴욕의 집값보다 비싸요. 절대 수준으로. 뉴욕은 미국이랑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수익 2배 이상이고요. 그래서 뉴욕은 세계 경제의 수도거든요. 세계에서 뭐 돈 있는 사람 또는 뭐 문화를 즐기는 사람 다 뉴욕을 살고 싶어하는 뉴욕커가 되고 싶어하는 건데 절대 수준으로 소득 대비 상대 수준의 절대 수준으로 서울의 집값이 뉴욕보다 비싸다. 이건 굉장히 비정상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집값을 계속 올리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나중에 부동산 문제는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돈이 흐름이 크게 한번 그려보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돈의 양이나 흐름을 조절하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이나 흐름을 조절하는 건데, 이 실제는 경제를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시중충 유동성, 아까 잘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 돈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조절 못하니까 뭐 이상한 걸 하는 건데, 그걸 조절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통화지표라는 걸 만든 거예요. M1도 만들고 M2도 만들고 M3를 만들어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절침에는 우리 본원 통화인 R 리저브 베이스입니다. 이걸 관리를 해서 시중의 돈을 한번 관리해보자. 아니면 M1이라고 하는 은행들이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M2라고 해서 은행 정기예금까지, 뭐 M3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 한 80년대까지 1980년대 중반 후반까지는 우리도 통화량을 그걸 통화량 관리라고 합니다. 통화량 관리를 통화 정책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심한 경우에 한 80년대 초반까지는 은행 대출금을 관리했어요. 은행들한테 대출 총량을 결정해줬어요. 매달. 그러니까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국민은행 우리 이번 달에 저기 3천억 대출해. 그럼 딱 3천억 1월 20일 돼서 3천억이 딱 탔다. 그래 열흘간 노는 거예요. 대출 못해. 실제였습니다. 그게 뭐 옛날도 아니고 1980 한 3, 4년, 4, 5년까지 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뭐 저기 그때 뭐 그때는 뭐 저기 제일은행 뭐 조은행 그런 거 있었죠. 거기는 뭐 딱 대출. 뭐 니들은 5천억.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이 힘들었어요. 그건 예금이 무지하게 들어오는 행위잖아요. 국민은행하고 주택은행은 뭐 주택 예금이나 국민은행 소액. 근데 대출 한도를 그거 한국은행이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은행이 이제 저는 제 옆에 있는 과에서 했던데 그냥 되게 재밌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10억, 20억을 더 한도를 주느냐 못하느냐 갖고 거기서는 지점 하나가 뭐 그냥 한 달 영업을 하느냐 못하느냐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이 통화 총량을 관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경제학 책이 나오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무리 예금이 많고 자본금이 많아도 대출을 거기서 딱 한도를 못 받으면 대출을 못했습니다. 그런 시기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규제 완화, 자율화를 가면서 이제 지금은 이런 경제 논리가 적용이 되면서 이런 자기 자본 비율만 있으면 충족할 수 있으면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은행 대출을 관리하건 뭐 M1을 관리하건 M2를 관리하건 이걸 해봐도 이 경제 아까 말씀드린 시중 총 유동성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에서 필요로 목표는 뭐냐면 국민이 살림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살림살이에 대한 물가, 그 다음에 성장 또는 고용 이런 것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통화량을 관리한다는 괜히 통화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물가를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성장률을 좀 안정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늘리고 이러려고 통화량을 관리하는 건데 뭐 아까 이런 예금 같은 거 그러니까 대출도 관리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느 때 안 되냐면 금융 혁신이 많이 될 때 또는 이제 지금 같이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때 이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융 혁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시기가 세계적으로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까지는 이제 통화량 관리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새로운 이거 규제를 피해가는 새로운 종류의 예금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종류의 금융상품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 안 돼서 이제 넘어간 게 뭐냐면 이거 뭐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넘어간 게 금리 규제로 넘어간 거예요. 금리만 관리하자. 왜냐하면 금리가 어떤 시장의 자금이 흐르게 나타나는 어떤 중요한 돈을 빌리는 값이기 때문에 그 금리를 관리하면 돈이 간접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 아니냐 해서 1980년대부터 이제 금리 관리로 넘어갑니다. 우리 한국은 굉장히 한 10년 정도 늦게 갑니다. 우리는 이제 금리 관리로 넘어가는 게 IMF 위기 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리를 중앙은행은 통화량 관리는 이제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 다 안 하고 참고 지표로만 합니다. 통화량이 좀 어떻게 가고 있다. 지금은 금리로 규제를 한다. 금리는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금리는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되게 중앙은행하고 그 은행들하고 거래하는 금리 또는 아니면 은행들 간에 단기로 거래하는 금리 이러한 금리를 정책금리라고 또는 기준금리라고 해갖고 그 금리를 갖고 이제 돈의 양까지도 경제 활동까지도 관리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결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금리가 우리 중앙은행이 은행들한테 대출하는 금리가 일주일짜리 우리 한국에 쓰는 거 일주일짜리 대출금리입니다. 일주일짜리 그 담보대출금리, 채권 같은 거를 담보로 하고 대출해주는 금리인데 그것이 2.5%다. 그럼 그것을 결정해놓고 항상 거기에 맞춰서 2.5%로 그 금리를 유지합니다. 꼭 근데 뭐 약간 바뀌긴 해요. 이게 통상 입찰 형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나서는 그 바깥에서 은행 간 이루어지는 단기 대출 금리가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정되면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들이 이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금리가 유지되도록 시중에 돈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 싶으면 돈을 더 풀고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돈을 풀었던 돈을 가져오고
이제 그런 돈을 더 풀고 가져오는 방식이 보통 중앙은행이 이제 이렇게 은행에다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삽니다. 가장 많이 사는 게 채권이죠. 지난번 얘기할 때 뭐 급하면 주식도 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 일본에서는 주식을 산 예가 있고요. 뭐 더 급하면 뭐 아파트도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상 아파트는 못 사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발행한 어음이나 채권 이런 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옛날에 이 정책금융이 있었을 때 이건 이제 지금도 조금 있는데 조금 남아 있는데 정책금융이 있을 때는 뭐 수출지원금융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에너지 절약시설 자금 뭐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수출지원금융을 어떻게 한국은행이 해주는 거냐면 수출기업이 발행한 수출 관련해서 발행한 어음을 한국은행이 담보로 잡고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은행들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좀 싸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한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줘야 그 어음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어음을 담보로 해서 한국에 갖다 주면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게 옛날 그 수출지원금융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시설 자금은 에너지 절약시설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어음이나 증서를 한국은행이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금융을 했고 요새는 그런 정책금융 거의 없어지고 그냥 금리만 이렇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금리만 맞춰주는 방식으로 대출을 할 때는 한국은행이 이제 어떠한 것을 담보로 잡는다. 담보의 종류가 있어요. 은행으로 받는 담보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은행에서 시장에서 사고 팔 때 우리는 어떠한 것만 사고 팔겠다 미리 다 얘기합니다. 부채 뭐 그다음에 정부 보증채 이런 채권 같은 걸 그런 걸 사고 팔면서 돈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풀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그런 담보를 받고 돈을 대출해 주면 되죠. 그걸 대출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대출.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시장에서 뭐 사고 파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조작이란 말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로 하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오퍼레이션을 조작이라고 번역하는 것 같은데 오픈 마켓, 그건 공개된 시장에서 사고 판다. 그것은 이제 채권을 이렇게 주로 채권을 사고 팝니다. 돈이 만약에 더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채권을 막 삽니다. 한국은행 어떤 채권이고 그 금리가 시장에서 한국은행이 정책금리, 기준금리라고 하는 금리가 유지되도록 사고 또 금리 돈이 너무 많아서 금리가 떨어지면 있는 걸 팝니다. 한국에 갖고 있는 걸 팔고 팔으면 바깥에서 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공개시장 조작이고 또 하나는 아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급준 비율 이것을 직접 한국은행이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예금에 대해서 한 1% 예금을 지급을 하라. 지급준 비율을 한국은행에다 예치를 해라. 이걸 받으면 이제 100을 받으면 1%를 한국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무이자죠. 무이자로 맡기는 거죠. 상황에 따라 이자도 줄 수 있어요. 줄 수도 있고 은행의 경영이 나쁘면 주고 은행의 경영이 좋으면 안 주고 그럽니다. 이자를 이제 맡기는데 이것을 뭐 2%로 맡겨라. 그리고 3%로 하면 은행이 신용 창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은행들이 영업이 규모가 줄어들으니까 그 시장에 돈이 양이 줄어드는 거죠. 예전에는 이 대출을 아예 그냥 얼마 했는데 이런 지준율을 통해서 조정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지준율 정책은 선진국에서는 잘 안 쓰고 선진국에서는 주로 거의 다 공개시장 조작을 씁니다. 공개시장 조작을 쓰고 대출 정책 조금 쓰고 그리고 이제 이 지준 조작은 중국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중국에서 많이 쓰고 한국도 한 2006년에 한번 써봤고요. 근데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 정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다루는 정책은 양을 조절하는 정책은 대출, 공개시장 조작, 기준 정책. 이것은 뭐 사회 교과서에도 경제학 배우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요새 같은 때예요. 요새 같은 미국 같은데 이게 금리를 제로로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로 내렸으니까 제로 금리가 유지되면 금리를 더 이상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반쪽이 되는 거죠. 통화정책이라는 건 금리를 조절하는 건데
올릴 수만 있지 내릴 수는 없는데 시중에서 제로를 내렸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 총 유동성이 RB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미국의 RB는 뭐 계속 흐르니까 많은데도 시중에 돈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은행이 신용창구도 별로 안 해. 자꾸만 돈을 빌려줘도 그냥 얼른 다시 가져와. 중앙은행 다시 가져오고 대출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제 말씀드린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라는 게 좀 말을 누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처음 만든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양적 완화는 2001년도에 시작한 거니까. 또 미국은 2008년도에 2006년 때 처음 한 거고. 그것은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사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미국에서 많이 사는 게 MBS라고 그래서 주택 관련 채권을 많이 삽니다. 주택 시장이 좀 망가져 있으니까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주택에 담보대출했던 그런 채권을 많이 사는 거예요. 사고 저기 돈을 계속 주는 거죠.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금리로 돈을 사주는 겁니다. 그 물건들을 사주면 저기 그 중앙은행이 어떻게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나요. 중앙은행 돈은 그 중앙은행의 돈이라는 것은 그 금고에 있었던 돈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뭘 사면은 중앙은행이 돈이 나가잖아요, 그죠? 중앙은행이 그 돈은 부채예요. 중앙은행은 이렇게 바깥에 민간인이 갖고 있는 돈은 중앙은행이 부채고 그 돈이 나갔으면 반대급부로 뭔가 샀거든요. 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채권들이죠. 부채나 주택저당 채권 이런 것들 채권을 사니까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걸 뭐 중앙은행이 대차대조표를 늘리는 정책이다. 양적 완화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거고 그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돈이 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값. 우리가 화폐, 현찰 또는 화폐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환의 매개 기능이거든요. 뭐 거래할 때 돈을 통해서 거래를 하죠. 돈이 없으면 돈을 거래할 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옛날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뭐 쌀 가진 사람하고 삼배 가진 사람하고 교환하려면 그거 찾아다녀야 되니까. 근데 돈이 있으면 그냥 돈 주고 사고 또 다음에 그 사람이 필요한 거 사는 거니까. 이 교환의 매개 기능이고 돈의 기능이 가장 또 중요한 게 가치 척도입니다. 이게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를 아는 건데. 그래서 뭐 이 옷은 뭐 3만 원, 저 뭐 빵은 뭐 3천 원, 뭐 저녁 어떤 음식은 뭐 10,000원 이렇게 값이 다 뭐 자동차 얼마 다 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의 값은 얼마일까? 모든 물건의 값들은 통상 돈으로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돈의 값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경제의 어떤 한 면이 다른 면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값은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의 값은 금리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자율, 금리, 그러니까 뭐 3%, 5% 돈을 빌릴 때 내는 거. 그러면 금리가 높으면 돈이 값이 비쌀 걸까?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일본도 제로금리고 우리나라는 금리가 그래도 거기다 꽤 높죠. 빌리려면 한 4%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은행에서 잘 빌려도 아니면 러시아 캐시 가면 뭐 20% 30% 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 금리인데, 그럼 우리나라 돈값이 미국이나 일본 돈값보다 비싼 거냐? 그건 아니죠, 그죠? 옛날에 이제 금리 높았던 나라는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독일 같은 나라는 1923년, 24년, 23년 이런 때는 하루짜리 금리가 막 10,000%씩 되고 그랬어요. 막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는 돈이 그냥 무지무지하게 비쌌던 거냐? 그건 아니다. 돈의 값은 뭘까? 구매죠. 네? 구매죠.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물가입니다. 거꾸로. 물가. 그러니까 돈의 값은 기본적으로 물가다. 그러니까 내가 물가가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돈의 값이 그러니까 물가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통용되는 돈의 값은 물가고, 그 다음에 돈의 값 중에서 해외에서 대외 거래로 쓸 때는 환율이죠, 그죠? 환율. 그러니까 돈의 값은 물가하고 환율이다.
그러나 물가하고 환율이 어떻게 되는 게 좋겠어요? 돈이 값은 국민 입장에서 보면 싼 게 좋아. 싼 게 좋죠. 싼 게 좋아요? 왜요? 비싸면 좋죠. 응? 비싸야지 조그만 100원짜리 가지고 물건도 많이 살 수 있잖아. 그렇죠. 여기 아, 내 집, 그렇죠, 그렇죠. 돈이 값이 싸면은 내 주머니 돈이 물론 뭐 내 돈의 값이 네, 비싼 게 떨어지니까. 좋죠. 그 이제 결국 사실 가장 좋은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 즉 물가가 오르면 누가 이익인가요? 생산자. 네? 생산. 물가가 오르면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익이죠, 그죠? 물가가 그렇죠. 오르면 그리고 돈을 갖고 있는 돈이나 돈으로 표시되는 것, 금융자산,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손해고.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사람은 유리합니다, 그죠? 수출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자동차 한 대 팔아서 10,000불 받았는다. 그럼 10,000불이 뭐 갑자기 1,500만이 지금 1,0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됐다면 1,500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보나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하는 사람이 손해고 또 그다음에 우리들이 손해예요. 자동차 기름 넣을 때 기름값 오르죠. 라면 살 때 라면 빵값 다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유리하지만 수입업자나 국민 대다수는 손해다. 그 돈이 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나 환율은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가능한 안 변해야 돼요. 그래야 물가나 환율이 변해서 어떤 경제 영향을 주는 건 그것은 불필요하게. 그리고 거꾸로 물가가 떨어지면 물건을 가진 사람은 손해고 돈이나 이런 거 가진 사람은 이익이냐. 그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환율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떨어지면 수입하는 사람은 유리해지고 소비자는 유리해지지만 수출업자는 손해잖아요. 그죠? 그것도 안 좋은 거거든요. 이쪽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안 좋다면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 두 개는 가능한 적게 변화야지. 그게 안정돼 있어야 좋은 거다. 그게 이제 이 돈이 값을 생각할 때 꼭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에서 이 두 가지를 장난치거나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특히 우리나라는 올리는 거죠. 내리는 정권이 없었으니까 특히 물가도 올리고 환율도 올리게 이게 대표적으로 했던 게 이제 지난 MB 정권이죠, 그죠? 물가 올리고 환율 올려서 그게 경제를 좀 살려보려고 했던 게 MB 정권인데 강만수 지난번 옛날 기억나죠? 5년 전쯤에 와서 뭐 환율 주권론 해가 환율 확 올려갖고 수출기업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안 좋은 정책이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무능한 정책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안 하고 그러니까 물가와 환율을 손을 안 대고 경제를 좀 잘 끌고 갈 수 있어야만 좋은 거다. 우리나라 역사 1969년 정도. 왜냐하면 이때 이제 요 전까지는 고정환율 세계가 고정환율제였어요. 나중에 이제 국제금융 설명할 때 다시 설명할 텐데 요 때부터 한 우리 지금까지 한 2012년 13년까지 지금까지 환율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독일이나 일본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요. 우리나라 환율은 이때가 300원이었어요. 1달러가. 그리고 지금은 뭐 1,100원 하죠, 그죠? 1,50원도 하고요. 1,060원 할 건데 60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뭐 한 2,000원도 가고 1,500원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한 1,500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잖아요. 돈이 값이 떨어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일본을 보면 일본도 이때 한 330엔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때더 좋았어요, 1달러가. 근데 지금은 일본은 100엔이에요. 얼마 전까지는 한 70엔 됐었고. 일본은 3배로 값이 올라간 거죠, 그죠? 독일은 유로로 바뀌었지만 독일 돈도 비슷해요. 3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갖고 물가도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나라는 한 20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20배. 제 책에 있는 한 20배 정도 오르고 얘들은 한 3~4배 올랐을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한국은. 한국은 돈의 값을 아까 말한 대로 물가와 환율을 떨어뜨리면서 경제 성장을 해온 겁니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 돈이 값을 떨어뜨리면서,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 같은 데는 돈이 값을 물가도 올리고 환율도 올려서 돈이 값을 떨어뜨리면서도 거기는 사실은 성장도 못했죠.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이게 뭐 최악은 아니다. 최악은 아니다. 저기 독일이나 미국, 일본처럼 자기네 돈값도 올리고 물가도 안정시키고 이러면서 경제를 발전시켰으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이 독일이나 일본의 기업가들은 진짜 경영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면 뭐 도요타나 소니나 이런 사람들이 환율이 330원에서 100원, 330엔에서 달러당 330엔에서 100엔, 어떤 데는 70엔도 갔거든요. 이렇게 수출 환경이 나빠진 거거든요. 수출하면 돈이 3분의 1을 못 받는 거예요. 응? 그렇게 나빠진 상황에서도 기업들을 끌어온 거거든요. 수익을 내고.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수익을 냈으니까 수출 기업이 뭐라고 할까, 그냥 거저 먹은 게 있죠. 그죠? 쉽게 버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나라도 300원이 그대로 갔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배면 6만 달러 돼갖고 지금 뭐 세계에서, 그렇죠? 1인당 국민소득 달러로 형성되니까 우리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2천 달러라고 치면 환율이 여기 1,050원, 1,100원인데 환율이 300원이라면 뭐 한 6, 7만 달러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국민이 가난해지면서 돈을 값이 떨어뜨리면서 가난해지면서 성장을 해온 거다. 그렇게. 예. 일본 대신에 공동화되지 않습니까? 예. 공동화라는 게 공동화돼 갖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고 해야죠. 뭐. 우리나라도 뭐 똑같이 공장들 중국을 많이 갔어요. 아니 근데 일본처럼 공동화되지는 않아 갖고 일본은 완전히 공동화돼 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이 1980년대 이후로 성장률이 거의 없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공동화돼 버리니까. 근데 이제 성장률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성장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이 성장은 우리나라에서 경제에서 이제 많이 쓰는 게 성장하고 수출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과물이고 실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물가하고 일자리. 즉 물가하고 일자리가 있으면 성장을, 물가 안정돼 있고 일자리 많아봐요. 뭐 성장률이나 수출 관계 있습니까? 공동화된다는 건 일자리가. 그래도 일본의 일자리가 일자리 많이 상황이나 생기니까.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을 볼 때 어디가 나을까? 일본 제2 국가였잖아. 그때부터 세계 제2 국가였는데 그거로 계속 추락해갖고 좀 그 얘가 좀 잘못됐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본의 한 90년대 말 이때 조금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낫다. 지금 그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 일본의 미래가 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나은 건 아니다. 일본은 꽃이라도 피워봤어요. 즉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 가까이 갔었고 한때 그냥 뭐 로펠러 뭐 센터도 사고 막 다 사고 막 이렇게 세계 시장을 한번 휘둘러도 봤는데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일본은 선진국 돼봤고 우리는 선진국이 사실은 일본이 1980년대 한 후반 90년대 초반에 거의 선진국이 됐거든요. 걔들은 이미 뭐 다 미국도 사고 세계 자기네들 미국도 따라잡는다고 그때 막 떠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가 첫 시간 얘기했듯이 미국 우습게 봤죠. 자기네들 미국이 그 금리가 얼마죠? 뭐 19% 가니까 저런 후진국이 어딨냐 이렇게 욕도 하고 뒤에서 웃기기도 하고 그렇게 같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일본의 미래가 지금 현재 밝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이건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일본이 성취했던 것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다면 그 정도까지 선진국의 경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해서는 안 되죠. 오늘도